안녕하세요. 국립민속박물관 최미옥 연구사입니다. 저는 저희 박물관에서 전시 디자인, 그러니까 공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큐레이터의 관점에서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세계, 그 다음에 어린이 전시라는 또 다른 세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목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시간을 선생님들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 작년에 실리콘밸리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이라는 분이 처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아주 짧지만 센 단어가 현재 우리가 지금 직면한 메타버스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좀 대변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최근에 처음 등장한 단어는 아닙니다. 30년, 그러니까 1992년에 처음 등장한 단어이기 때문에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간에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작년에 팬데믹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조금 더 예상보다 급격히 저희한테 좀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0년을 지나고 2021년을 관통하는 키워드 8개의 키워드 중에 하나를 메타버스로 뽑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메타버스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박물관 전시를 만들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가속화 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범람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 개념을 정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재단에서 메타버스의 번주를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사실 이렇게 단어를 보시면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울세계, 라이프로깅 단어는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저희한테 굉장히 어쩌면 이미 익숙한 것들입니다. 포켓몬고라든지 구글어스라든지 또 저희도 많이 쓰고 있는데 페이스북 같은 SNS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포함되는 메타버스의 범주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메타버스가 어떤 걸까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다가 이미지를 보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금 현재 메타버스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되고 이미 활성화되고 있는지를 좀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교육부에서 준비하신, 그러니까 만드신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노래와 춤을 좋아하는 수아입니다. 사실 저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휴먼 수아입니다. 사람하고 달리 늙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시공간의 제약도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활약을 할 수도 있고요. Then place the device on your chest and breathe deeply. I've processed your results and believe you have a chest infection. Geothermal genius. Molten rock surface, and we end up with volcanoes. 뇌의 입장에 있어서는 가상현실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진짜 인간처럼 보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뇌의 입장에 있어서는 진짜 사람처럼 느낄 수 있어요. 게임 캐릭터와 아바타까지도 내 몸의 일부로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on in the boat up, they give me loose. Yeah, jump out, boys. That's Nike boys hopping our coast. Just to drown out all these thoughts and try to kind of things. If I take you to my, someone said, someone said. 가상현실 속에서는 상상하는 것들이 모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실에서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드러난 일들을 가상현실 속에서는 보다 빠르게 해낼 수가 있는 거죠. Hello, Delaware! We're gonna win thi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Create an avatar, log into a cloud platform, and go to a meeting with other agents from all over the world. 게임 속에서 입는 옷 같은 거, 액세서리 같은 거를 유저들이 직접 만든 제 이름을 따라서 만든 로고라든지 그런 것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샵에 있는 것만 해도 1000개는 넘어가요. 하나만 해서 400 정도. 뭔가 말하면 이상하지만 실제 세상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가상세계랑 현실 세계랑 많이 경계가 허물어진 것 같아요. 실제 세상뿐 아니라 사이버상의 가상세계에서도 소통하고 즐기고 경제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의 현재를 굉장히 압축해서 정리한 영상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메타버스 시대 어린이 뮤지엄과 전시는 어떠해야 될까?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이요. 변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본질적으로 어린이 박물관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은 유일하게 모든 박물관들이 테마 중심인데 대상 중심입니다.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장소입니다. 인류의 그 박물관 역사가 영국 박물관이 최초라고 하는데요. 250년, 약 250년. 그랬을 때 최초의 어린이 박물관은 한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속박물관이 한 80년의 역사를 가졌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공립 어린이 박물관이고 약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어린이 박물관의 정체성과 역할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 성인들 일반 박물관의 역사에서 한 16, 17세기에 시작을 했다면 어린이 박물관은 19세기에 시작을 했는데 그 19세기에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곳이 역할할 것인에 대한 철학을 재정의하고 그다음에 양적 확산, 그다음에 질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어박의 미션은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박을 잘 들여다보면요.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어박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어린이 박물관에 전시의 유형들을 좀 조사를 해봤었어요. 그럼 대략 6가지로 유형화가 될 수 있는데 어린이가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달 정도에 대한, 그 다음에 신체, 성인과 다른 어떤 신체 그 휴먼 스케일에 대한, 또 그 아이들이 체험하는 방식, 놀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히 이 중에서도 신체를 쓰거나 그다음에 역할놀이를 하거나 어떤 게임을 하거나 이러한 기능들이 어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자리매김되어 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시면 이렇게 펑셔널 플레이를 한다든지 역할놀이를 한다든지 성인의 일반적인 테마 중심의 박물관에서도
최근에 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린이 박물관은 그 태생에서부터 최초부터 어린이라는 특성에 반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발돼 왔고 적용돼 왔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사례는 뉴욕에 있는 아트뮤즘입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그림을 감상하고 이것이 주된 테마이긴 하지만 이곳에서의 굉장히 킬러 컨텐츠면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이렇게 신체 놀이를 적극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또 하나의 그라치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인데요.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을 해서 아이들이 생활과 연결된 여러 콘텐츠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역시나 아이들이 이곳에서 관찰했을 때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즐거워하는 공간은 이 신체 놀이를 하는 놀이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린이 박물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기능이기도 한데 또 하나 현재 어린이 박물관에서도 사실은 가끔씩 좀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린이 박물관은 그 조력자와의 협업이 너무 중요합니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의 한 장면인데요. 어린이는 절대로 혼자서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동반보호자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박에서의 동반보호자들의 일반적인 행태들은 이래요. 어딘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을 때도 없고 같이 어울릴 수도 없고 이런 구조들이 많습니다. 또 한 사례예요. 아이들은 놀고 있지만 어른들은 주변에서 짐을 들고 서성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좋은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조력자, 그러니까 성인 동반보호자가 아이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아니면 함께 전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성인들, 그러니까 가족박물관의 성격을 가지는 그런 곳이 되어야지 좋은 어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거기에 더 덧붙이자면 앞서서 오전에 발표하신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상력의 중요성.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이미 다 정리된 내용들을 정보처럼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교육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본인들의 행태를 스스로 디자인하고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컨텐츠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어린이가 오레오 쿠키가 필요하다고 해서 왜 필요하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옆에 있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 왔어요. 학교에서 달의 달이 점점 변하는 단계를 배웠는데 그거를 오레오 쿠키의 크림으로 표현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라치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인데요. 이곳에서는 이게 한 코너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구름의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 구름 사진을 보면서 이게 마치 무엇의 모습일까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콘텐츠들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 의해서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갖고 있는 사례인 거죠. 그랬을 때 앞서서 이제 저희가 어린이 박물관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미션이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교육을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식이라는 것이 있을 때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연결시키는데 거기에 창의력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만의 스스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어박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쭉 보여드린 일련의 것들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메타버스와 또 전혀 다르지도 않고 메타버스와도 묘하게 접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중앙박물관에서 그 어린이 박물관 학술대회가 있었고 거기서 제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 발표를 들은 게 있는데요.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님께서 전혀 같이 조화될 수 없고 합쳐질 수 없는 것들이 잘 만났을 때 그것은 혁명이 되고 혁신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의 세계와 반드시 이렇게 좀 물리적 세계, 물리적 체험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어린이 박물관이라는 이 두 가지는 사실 만나기 어려운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만났을 때는 굉장히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에서 쭉 보셨던 것처럼
메타버스와 어린이 박물관의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메타버스는 가상의 세계고 어린이 박물관은 현실 세계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을 또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보호자 또는 친우와의 어떤 연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앞서서도 좋은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동반 보호자랑도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처한 메타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로블록스라든지 뭐 마인크래프트라든지 그들만의 메타버스 세계에서 놀고 있고요. 저희는 또 성인들은 부모들은 그들만의 또 메타버스에서 놀고 있어요.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면 참 좋을 텐데 아이가 뭘 하는지 모르고 저희가 뭘 하는지 아이들도 잘 모릅니다. 이 두 가지의 연결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한 가지 또 하나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메타버스라는 거는 가상의 세계이지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컨텐츠가 계속 생산되고 진짜 살아있는 세계처럼 이야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났을 때도 그 안에서 마치 게임이 끝났을 때 게임 오버하고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다음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그 중요한 지점을 가지는데요. 어린이 박물관에서도 저희가 지향하는 좋은 어린이 박물관은 이미 완료된 컨텐츠를 아이들이 보는 게 아니라 준비된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생산을 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런 닮은 점이 있어서 이 두 가지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시대 어린이 박물관은 어때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넘어서 어떻게 연결하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게임의 세계나 가상의 세계를 어떻게 현실의 2차원 공간과 연결시킬지 그 다음에 관계에서 부모와 아니면 보호자와 친구들과 이 어린이 박물관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연결시켜 줄지 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공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은 비대면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그 비대면 시대에 많은 뮤지엄들이 문을 닫기도 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기는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도 저는 뮤지엄의 정체성은 오프라인 기반의 무언가를 온라인과 적극적으로 연결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어린이 박물관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오사카에 있는 빅뱅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여러 분야의 분들이 모여서 기획을 했다고 들었고요. 특히 지금의 MZ세대들은 결코 모를 텐데 아마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다음에 그 부모 세대들은 다 기억하실 은하철도 999를 한 작가 마츠모토 레이지가 기획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관이 마치 우주선처럼 생겼죠. 근데 이곳은 이 안에 메인 영상관이 있어요. 메인 영상관을 보시면 그 구축 컨셉 자체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서기 2000 몇십 년 우주를 유영하는 우주선이 지구에 이렇게 불시착을 하게 돼요. 불시착을 하기 전에 어떤 별에 가야 될지 고민을 하면서 우주를 유영하는데 오사카라는 시를 우연히 보게 되고요. 그 오사카 시에 도착했을 때 우주선에 있는 계기판들이 막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넘친다. 이 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거지? 그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데 그 컴퓨터가 대답을 해줘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승무원들이 모두 환호를 하면서 우리가 찾고 있던 별이 바로 이곳이야. 이러면서 우주선이 쫙 내려앉는데 그 풍경이 바로 이 건축입니다. 그리고 내부를 들어가면 괴리돼 있지 않아요. 마치 아이들이 진짜 가상의 세계, 상상 속의 세계 또는 우주선 안에 들어온 것처럼 내부도 일련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고요. 심지어 20년 전에 만들어졌던 어린이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모니터가 보이실 텐데요. 일본이 갖고 있는 첨단 과학 기술을 다 이곳에 넣었어요. 아이들이 이미 놀이를 통해서 자국의 최고의 첨단 기술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하지만 저 모니터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터치로 탁 날리면 저 대형 모니터의 바닷속으로 그 그림이 이렇게 날라 들어가요.
지금은 익숙하죠. 근데 20년 전에 제가 이걸 봤을 때는요, 이거는 과학기술로 보이지 않고 매직으로 보였어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같이 보였었거든요. 이때 좀 받았던 충격이 굉장히 컸는데, 우리가 더 많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메타버스의 시대를 맞으면서 우리의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이제 이거를 뛰어넘는, 아이들이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에서부터 조금 더 현실과 더 적극적으로 연결하면서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역시나 오사카에 있는 또 다른 어린이 박물관 키즈프라자입니다. 여러 컨텐츠들이 있지만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가운데 환경건축가가 만든, 훈디르트 바서라는 환경건축가가 만든 어린이 타운입니다. 비어있는 공간 같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이곳에서 엄청난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 오래 머물면서 아이들을 관찰하면 아이들이 무언가 주어지지 않지만 스스로 술래잡기 놀이를 한다든지, 공주의 성이라는 테마를 정해서 놀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그 안에서 행위를 만듭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의 큰 어린이 박물관들은 이미 메타버스에 어린이 박물관을 만들기도 하셨고, 또 메타버스에서 어린이 박물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들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정말 인류의 이 순발력이 대단하구나, 그다음에 과학기술이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궁극에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어린이 박물관의 정체성, 좀 전에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께서 뮤지엄의 정체성, 그래서 실제 유물을 봐야 하는 뮤지엄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메타버스의 경험을 현실과 연결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저희가 가진 과제인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메타버스의 장르가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박은 어린이 박물관은 우선은 굉장히 많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온라인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회원들을 수집해서 이런 라이프 로깅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거울세계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오프라인에 있는 공간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박물관을 지향한다면은 엄마들이 항상 쓰는 페이스북 같은 게 어린이 박물관과 연동돼서 나중에 본인의 육아일기가 남겨지는 장소가 된다든지, 아이들의 경우는 그 어린이 박물관이 본인의 성장기가 담겨진 곳이 된다든지, 또는 민속박물관은 전래동화를 테마로 해서 전시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전래동화의 배경들은 사실은 과거의 시대고 아이들이 잘 모르는 곳이에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성인들도 경험해보지 않는 과거의 시대입니다. 그런 것을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통해서 정말 그곳에 와 있는 것처럼 이 장소를 기반으로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잘 연결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떻게 현실의 경험과 메타버스를 연결할 것인가, 이것이 어린이 박물관을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